65세의 어머니. 10년 동안 손주를 돌보며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 매달 자신의 연금까지 털어 집안 살림에 보태고 정작 본인은 새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조차 아까워하던 사람. 그는 파출부도 가정부도 아닙니다. 이 집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집안 전체를 지탱해온 이 어른이 어느 날 장을 보며 평소보다 6만 원을 더 썼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들은 차가운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6만 원은 10년 동안 쌓여온 서러움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신은 그가 예전처럼 참고 넘길 거라 생각했겠지요. 여느 어른들처럼 화를 삼키고 쓴물을 집어삼키며 침묵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집안을 굴려가던 톱니바퀴가 갑자기 빠져나가자 온 집안은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고 아들은 무너졌으며 손주는 밤마다 울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깨어난 것일까요? 그가 떠난 후 그 집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실버 인생 로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과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머니라는 존재와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올해 6만 5세, 부산 토박이입니다. 퇴직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30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들 내외의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올라오던 해에 우리 민준이가 겨우 돌을 넘겼었는데 할머니 소리도 못하던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때문입니다. 노인네가 가진 재주라곤 이것밖에 없네요. 머리맡에 둔 낡은 휴대폰을 보니 새벽 5시 17분입니다. 에어컨은 진작 꺼졌고 방 안은 후덥지근한 습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우드득 소리가 나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나서서 베이커리 앞에 놓아둔 단화를 신고 장바구니 2개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하늘은 희뿌연 빛을 머금고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사람,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시간이 그들의 입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반듯하게 접어둔 4만 원을 만져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산입니다. 조금 멀긴 해도 동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해서 늘 그곳을 이용합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정육점 주인이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박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 돼지 뒷다리살이 좋아요. 좀 끊어다 완자라도 해드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닭볶음탕을 하려고요. 민준이가 학교 친구가 싸운 걸 보고 먹고 싶다고 해서요. 제가 실한 닭 다리 부위를 가리키자 주인 아주머니는 눈치 빠르게 대답합니다. 아, 이거 좋죠. 2만 원에 드릴게요. 저는 주머니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니 손목이 시큰거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를까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식초가 세일 중이었지만 집에 남은 걸로 이틀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6시 반입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채소를 씻고 닭고기와 감자를 솥에 앉혔습니다. 주방 등 불의 노란 빛이 눈에 부드럽게 감깁니다. 저는 요리할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가수 심수봉의 노래가 나오더군요. 백만송이 장미를 나지막이 흥얼거려 봅니다. 팔시 정각, 주방에 발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내려오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두유만 마실게요. 식탁 위에 차려진 죽과 나물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에 닭 육수를 넣었으니 속 좀 달래고 가렴. 제가 권하자 서연이는 마지못해 몇 초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숟가락을 깨작거립니다. 제가 밥을 먹었는지는 묻지도 않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넥타이를 매며 내려오더니 엄마, 내 휴대폰 충전기 못 봤어? 라고 묻습니다. 저는 어제 미리 챙겨둔 충전선을 바로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지훈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서둘러 나갑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머리는 사자 갈기처럼 뻗쳐 있네요.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입니다. 할머니, 오늘 고기 요리야?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얼른 씻고 와, 늦겠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 아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할머니, 어제 울었지? 저는 깜짝 놀라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목이 물려서 그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말합니다. 난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내는 거 싫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니 9시 반입니다. 불려둔 빨래를 비벼 빨아 널고 나니 팔꿈치가 저려옵니다. 주방을 닫고 바닥까지 밀고 나니 어느덧 11시입니다. 저는 남은 죽에 짠지 하나를 얹어 주방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묵묵히 먹었습니다. TV를 켤 기운조차 없더군요. 오후 2시 반. 다시 민준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길에서 손주를 돌보는 동네 친구 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어휴, 명숙 씨는 참 대단해. 난 2년만 봐도 골병 들 것 같던데 10년을 어떻게 버텨서? 저는 그저 습관이 돼서 그래요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 내외가 너무 명숙 씨를 믿고 맡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이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풀기 싫어 꼼지락거리는 아이를 차마 혼내지 못하고 국어 공부부터 하자고 다독였습니다. 5시 반, 퇴근한 서연이가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계량기를 봅니다.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머니, 낮에 에어컨 켜두셨어요? 저는 민준이 공부할 때 너무 더워해서 조금 틀었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도 없이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성껏 끓인 닭볶음탕을 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맛있게 먹었고 지훈이도 오늘 국물 좋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몇 숟갈 뜨더니 수저를 놓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서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장 좀 적게 보세요. 남으면 다 버리잖아요. 제가 오늘은 딱 맞게 했는데 라고 하자 서연이는 가볍게 툭 던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돈 안 버시잖아요. 절약 좀 하셔야죠. 그 순간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저를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은 기분이었습니다. 밤 9시 방문을 닫고 10년 전 서울로 올라올 때 썼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를 돕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란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새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10년이 지났다. 여전히 돕고 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식모인가? 도구인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다음 날은 금요일, 시장 특가 날입니다. 저는 10분 일찍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입맛이 없어 하길래 보양해주고 싶어 도미를 사러 갔습니다.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원래 한 마리에 7만 원인데 오늘 2마리 10만 원에 줄게요. 하나는 찜하고 하나는 탕 끓여요. 저는 망설이다가 주머니에 있던 비상금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잘 먹는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서니 서연이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미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오늘 또 생선 사셨어요? 응, 오늘 세일하더라. 2마리에 10만 원인데
민준이가 좋아하잖니. 서연이는 영수증을 확인하더니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6만 원이나 더 쓰셨네요. 어머니, 요즘 한 끼 식사 비용이 얼만 줄 아세요? 돈도 안 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덥석 사세요? 찬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입을 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재료를 씻는 것도 저인데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저를 장부 보듯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은 손으로 생선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그 뒷모습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으로 맑은 도미탕을 끓였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이거 일본 요리 같아. 라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한 입도 대지 않은 채 대출 금리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지훈 씨, 다음 달에 금리 오를지도 모른대. 예산 다시 짜야 해. 당신 성과급은 따로 빼도. 저는 불쑥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부산에 좀 다녀오마. 예전 이웃들이 건강검진 같이 받자고 해서. 서연이가 고개를 듭니다. 어디 아프세요? 마치 보험 증권을 묻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이야. 옛날 살던 동네도 보고 싶고. 지훈이가 숟가락을 놓으며 덧붙입니다. 엄마, 정말 아픈 거 아니면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 몸이라도 상하면 우리가 돌봐드리기도 힘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며 서연이의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돈도 안 버시면서. 지난 10년 동안 제 연금 4천만 원을 털어 공과금이며 아이 학원비, 신발, 분유까지 샀습니다. 당연히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제 이마에 무전취식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만약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월 300만 원 받는 입주 도우미였다면 저 아이가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밤에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겨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 안 번다고 하는데 그럼 할머니 쫓겨나는 거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늙어서 동작이 느려져서 그래. 민준이는 할머니 안 늙었어. 할머니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웃어주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행복은 혼자서 10년을 버틴다고 오는 게 아니었다. 저는 그 문장 아래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 번도 떠날 생각을 해본 적 없지만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물에 불린 종이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주방에 가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내려와 차가워진 죽을 보며 짜증을 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 급한데. 저는 힘없이 몸이 좀 안 좋네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럼 점심은 하지 마세요. 배달시킬게요 라며 나가버립니다. 제 건강을 묻는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더니 묻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못 자요. 온종일 아이 보고 살림하다 보면 밤에도 마음이 안 놓여서요. 선생님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다며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없으면 안 돼요. 다들 저만 바라보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운 듯 진료 의뢰서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마음이 힘드시면 큰 병원 상담과에 가보세요. 견디기 힘들 땐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의원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게 아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고양이와 산책을 하더군요. 그분이 제 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참 힘들어 보이시네. 집안일이 고된가 봐요. 저는 고된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똑같을 것 같아 적막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젊을 땐 자식 위에 다 해줬지. 몸이 망가져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고 언젠가 남편한테 내가 아프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평소에 멀쩡하더니 왜 이제 와서 게으름 피우냐고 하대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 간식을 챙겨주고 있는데 서연이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왜 그러세요? 의원에 다녀왔다고 하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이제 민준이 못 보시는 거예요. 정말 몸이 상한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사람 새로 구해야 하는데 그 돈은 누가 내나요? 서연이의 얼굴에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파도 되는지 여부는 제 몸 상태가 아니라 제 기능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부산에 사는 옛 친구 춘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예전에 말한 그 원룸 아직 비어 있어. 나 좀 내려가 살고 싶어서. 춘자 언니는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몸만 와라. 내가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 원에 줄게. 밑에 시장도 가깝고 혼자 지내기 딱 좋아. 그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탈출 리스트를 짰습니다. 낡은 빨간 캐리어를 꺼내 먼지를 닦고 옷가지 몇 벌과 일기장. 민준이 유치원 사진, 상비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낼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정말 아픈 게 아니란다. 그냥 좀 쉬고 싶구나.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기계가 아니야. 너희의 삶을 대신 짊어지는 도구도 아니란다. 찾지 마라. 나는 이제야 비로소 박명숙으로 사는 법을 배우러 간단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게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한 것이란다. 월요일 새벽 5시, 온 집안이 잠든 시간입니다. 저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주방의 타일, 식탁 위의 컵, 하나하나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사진 한 장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6시의 서울거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를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오전 11시. 부산에 도착하자 춘자 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명숙 씨. 서울 가서 고생만 했나 보네. 얼굴이 반쪽이야. 언니를 따라 3층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누군가의 숙제 검사도 산더미 같은 설거지도 밥 차렸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의 햇살과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민준이가 계속 울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무사해. 걱정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괜찮다. 그냥 좀 지쳤어. 민준이에게는 할머니가 이사 간 거라고 말해주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걸 잊고 살았을 뿐이야. 이제야 박명숙으로 살아보려 한다. 부산에서의 첫 아침은 소박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떡 한 조각과 맑은 무국,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을 틀어놓고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타박하지 않는 시간.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겠지요. 한편 제가 떠난 서울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출근과 육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서연이는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무책임한 줄 몰랐다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화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밥상이 사라지고 아이의 깨끗한 교복이 없고 냉장고의 식재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민준이는 배고픔에 울다 지쳐 제가 숨겨둔 과자를 찾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안 혼내는데, 할머니는 아프면 호해줬는데, 민준이의 그 말에 서연이는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지훈이 또한 제가 남긴 긴 메시지들을 다시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시스템의 일부로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훈이가 부산으로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없으니 집안이 안 돌아가지. 그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란다. 나를 찾지 말고 너희 스스로 가정을 돌보는 법을 배워라. 지금 저는 부산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 봉사를 하고 춘자 언니와 함께 그림도 배웁니다. 가끔 민준이가 영상통화로 할머니, 나 이제 스스로 양말도 신어 라며 자랑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주방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공기는 참으로 달다. 나는 오늘 비로소 박명숙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10년의 헌신 끝에 돌아온 차가운 말 한마디. 그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고된 결말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떠남은 무책임한 도피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박명숙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